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드는 책 어밀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 디스펜자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책을 이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뇌는 신경망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 모두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뇌를 통해서 몸의 질병과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면 행복, 성공, 건강 이 세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럼 지금부터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를 소개하겠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지은이 조 디스펜자, 옮기니 김재일, 윤혜영, 펴낸 곳 주한원. 317페이지. 우리의 생각이 건강을 결정한다. 펩티드는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다. 혈류로 방출된 펩티드는 화학적 전달자로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조직을 찾아간다. 세포 표면에 다다른 펩티드는 수용체 부위와 상호작용한다. 수용체 부위는 모든 세포의 표면에 떠있는 거대한 단백질로 세포는 수용체를 통해 어떤 것을 내부로 받아들여 내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한다. 일단 펩티드가 수용체 부위와 맞물리면 펩티드는 수용체 구조를 바꾸어 세포의 DNA에 신호를 보낸다. 모든 세포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계나 마찬가지이다. 근세포는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불리는 근단백질을, 피부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이라는 피부 단백질을, 위세포는 위단백질과 효소 등을 생산한다. 모든 세포의 DNA는 세포가 생산하는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일단 펩티드가 수용체 부위에 도달하면 세포의 DNA에 메시지를 전달해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도록 한다. 그림 9.4를 통해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1.5%만을 발현한다. 나머지 98.5%는 쓰레기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DNA라고 부른다. 유전자는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때 발현된다. 예를 들어 인종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이유는 유전자가 다른 단백질을 만들도록 발현되기 때문이다. DNA는 세포가 단백질을 발현 위해 사용하는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는 도서관과 같다. 어쩌면 98.5%의 쓰레기 DNA는 사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화학적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여분의 DNA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앞으로 진화의 과정에서 발현될 잠재적인 유전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단백질을 만듦으로써 발현되는 1.5%의 DNA 중에 우리는 침팬지와 96% 이상 같은 DNA를 공유한다. 유전자 발현에는 우리의 겉모습, 생물학적 기능, 신경구조가 모두 포함된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급한 성격, 어머니의 수동성, 아버지의 넓은 어깨, 어머니의 작은 코, 아버지의 나쁜 시력, 어머니의 당뇨 같은 것들이다. 우리의 몸은 유전자 발현을 통해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이룬다. 펩티드는 DNA를 활성화하여 세포의 신경망의 지시와 일치하는 단백질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린다. 만약 그 명령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어떤 공격적인 분노나 무서운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세포의 DNA는 오작동하기 시작한다. 세포가 반복된 감정으로 인해 같은 화학적 지시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세포의 유전자는 기혈을 바꾸지 않고 온전한 차같이 닳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사용된 DNA에 의해 세포는 마침내 싸구려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노화는 이 같은 부적절한 단백질 생산의 결과다. 나이가 들면 어떤가? 피부가 축 처진다. 피부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은 또 어떤가? 얇아진다.
머리카락도 단백질이다. 관절도 뻣뻣해진다. 관절 윤활렉이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소화 기능은 어떤가? 기능이 떨어진다. 효소도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세포가 싸구려 단백질을 만들면 몸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생명은 곧 단백질의 발현이다. 같은 느낌을 바탕으로 같은 태도에서 나오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세포에 전달하려면 우리는 같은 화학적 펩티드를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포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거나 삶의 경험을 통해 익숙해진 감정적 태도와 연관된 생각을 반복한다. 만약 우리가 매일 같은 느낌과 기분으로 살게 되면 같은 화학물질이 DNA를 지나치게 사용해 세포가 변형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세포의 DNA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면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리의 모든 감정적 태도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정된 신경구조에 따라 우리가 현실을 인지한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얼마나 많이 중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를 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따라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 만약 우울한 사람들과 일반인들에게 연속적으로 2장의 사진, 파티 사진과 장례식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고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장례식 사진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자신만의 느끼는 방식으로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다. 어떤 감정 상태의 화학적 지속성이 오래 유지되면 그 결과 파괴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활성화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실제로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된 후 우리가 뇌와 마음을 바꾸어 주는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배우지 않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신경 반응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육체적, 정신적, 유전적 양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려받은 정신적 성향만을 갖게 될 것이며 조상들과 똑같은 병에 걸려 늙어갈 것이다. 세포가 저급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백질의 발현은 생명과 건강의 발현이다. 그렇다면 건강을 결정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을 지시하는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태도다. 나는 신경망을 활성화해 시상하부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도록 만들고 펩티드의 형태로 세포에 신호를 보내 여러 단백질을 만들어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의 생산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신호가 세포에 전달될 수 있다. 단백질의 발현이 곧 몸의 건강이라면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은 직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5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얽매이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몸에 전달되는 화학적 메시지를 바꾸고 행동을 수정하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포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진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기억이 화학적 중독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창피함이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러한 느낌과 관련된 기억을 묻어두면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정의하는 생각과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느끼곤 한다. 왜일까?
이제 세포가 원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던 지속적인 자극에서 벗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평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얻을 수 없게 된 세포는 기억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세포는 뇌에 신호를 보내 평소와 같은 화학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그러면 뇌는 세포가 원하는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신경망, 분노와 창피함과 연결된 과거 기억의 신경망을 활용한다. 앞에 싸우던 부부의 예에서 아내가 화가 난 것은 남편의 질문이나 억양 때문이라고 보다는 화학적 필요와 더 관련이 있다. 아내가 이번 부부싸움에서 6개월 전의 기억을 통해 분노를 느꼈다면 다음에 싸울 때는 이번에 싸운 기억을 분노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기억과 경험은 머릿속에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람타 학교에서는 마음속의 목소리가 과거의 기억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목소리는 가장 커진다. 이것은 뇌에게 몸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또한 마음속의 목소리는 밖으로 드러내는 말보다 우리의 느낌을 더 정확히 드러낸다. 다시 부부싸움의 예로 돌아가자. 싸움이 진정되고 난 후 부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 남편, 나 야구 봐도 되겠어? 아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괜찮냐고? 뭐 그따위 질문이 있어. 바보 같은 야구 게임. 내가 뭐하러 신경 쓰겠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은 작은 것 하나까지 끄집어내지.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한 적이 없단 말이지. 내가 언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지적한 적이라도 있냔 말이야. 우리 아빠랑 똑같아. 앉아서 비난이나 하는 꼴하고는 야구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비난만 하지. 지가 그렇게 잘났으면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선수로 뛰지 그래? 뇌가 이러한 감정과 일치하는 화학물질을 몸속으로 쏟아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남편, 고맙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좋아. 뭐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래 잘 봐.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그 말대로 앉아서 게임이나 볼 거야. 내가 신경이나 쓸 줄 알고? 이제 남편도 화학적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전형적인 예다. 이 대화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가 어떻게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화학물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아내가 남편의 행동을 자신의 아버지와 연결시킨 것을 보았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 받은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주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20에서 30년간 즐기고 적응한 화학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여전히 그녀가 갈망하는 화학적 물질을 공급하는 이러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의 과정에서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창피함을 강화할 것이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평생 함께할 사람조차 찾지 못하는군.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를 어떻게 쳐다봐? 젠장, 젠장. 그리고 그녀는 창피함과 분노의 순환고리를 다시 한 바퀴 돌 것이다. 이 부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변화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자동적인 생각과 행동, 반응을 중간에 멈출 수 있나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과 독백 속에서 살게 만드는 감정의 화학물질인가요? 이기적인 화학적 욕구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대답이 아니다라면 이 부부는 이 패턴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될 것이다. 화학 반응과 행동.
화학물질과 화학 반응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 느낌을 형성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다. 싸움 도주 반응은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다. 감정적 중독은 중독되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가장 어렵다. 이제 우리는 뇌란 신경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감정에 의해 화학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습관적인 화학물질을 생산해내는데 현재의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면 뇌는 그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부에 어떤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없다면 스트레스나 위협을 찾을 것이다.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대체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상황을 스트레스가 심하고 감정적으로 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길 자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녀는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 편안함 추구, 고통 회피,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절박한 요구들 때문에 감정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에 중독된다. 이러한 절박성을 감안하면 중독이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중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또한 많다. 그러면 그 과정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화학적 성향을 없애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별은 어렵다. 여기 중독의 예가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애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왜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사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과 펩티드를 생산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든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두 사람 각자의 개성을 재확인시켜준다. 나중에는 이것에 길들여져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회로와 화학 반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별 후에도 서로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그들의 몸은 익숙한 화학적 자극을 갈망하는 상태가 된다. 몸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별의 아픔이란 신경화학적 습관의 중단이라 할 수 있다. 감정적 중독의 화학 반응을 생각해 보면 커플들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이 거의 똑같이 유지되도록 우리의 신경망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한다. 서로 신경망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의 양상이 바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는 대신에 비슷한 신경구조를 가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 결국 같은 종류의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관계가 만들어낸 느낌에 화학적으로 중독된 상태로 남는 것이다. 우리는 전 애인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허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길들여진 화학물질을 생산하게 해줄 다른 후보자를 찾는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신경구조를 깨버릴 때도 이러한 변화는 익숙한 느낌의 상실을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상실감은 불편함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진하게 자신을 위한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만들기보다는 후진하게 만든다. 생각과 행동이 후진한다는 것은 익숙한 예전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모든 과정은 신경망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여 매일 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아니면 성공적으로 보든 실패로 보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외부 세계와 관련된 이 모든 느낌들은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의 행동 방식과 신념, 편견, 의견, 심지어 인지 능력까지 결정한다. 느낌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이다. 불안과 순환고리. 수년 동안 우리는 우울증의 유행에 대해서 들어왔다. 또한 여러 우울증 치료제의 잠재적인 위험과 효능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장애가 등장했다. 불안장애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5가지 관련 증상이 그것이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미국인 약 4천만 명이 번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등과 같은 5가지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1%나 된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은 14,080만 명의 성인을 괴롭히고 있다. 불안장애는 우울증보다 더 흔한 것이지만 각각의 불안장애와 비교하면 우울증 환자의 수가 더 많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른 장애로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가 그저 이러한 증상들을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데 능숙한 것뿐일까? 과거에 우리가 예민한 신경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라도 한 것일까? 환자의 수가 많든 적든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몸의 화학적 중독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불안은 여러 면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다. 연설을 하거나 발표, 공연을 할 때, 또 잠재적인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불안이 우리 일상에 넘치고 만성적이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불안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 알 수 없는 두려움, 무력감, 가슴 통증, 발한, 명확한 사고의 어려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증상은 공포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통제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공황발작은 앞으로 받게 될 스트레스에 대해 미리 걱정하면서 항상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몇몇 사람에게 공황발작이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걱정과 불안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너무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불안의 시작은 보통 심한 감정적 압박을 받은 어떤 사건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 뇌는 적당한 화학물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이 교감신경계를 작동시키면 곧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제 그들의 태도가 거꾸로 불안과 두려움을 화학물질로 만든다. 스트레스원이 아닌 스트레스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래의 일에 대해 매일 걱정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생각들을 활성화하게 된다. 대뇌 심피질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신경망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들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정한 패턴의 시냅스를 활성화할 것이고 몸은 이 심란한 생각들과 관련된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몸속으로 방출된 불안의 화학물질들로 인해 우리의 몸은 심란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대뇌 심피질이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 걱정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몸의 내부 상태를 의식하게 된다. 이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통제불능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제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 공황 발작과 같은 장애를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예상은 신경화학적으로 다른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더 높인다. 일단 자아가 몸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불안과 관련된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한다. 뇌는 지금 감지되는 것이 걱정의 느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염려와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뇌에서는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 우리의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생각을 활성화하고 그 생각은 다시 우리의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기억은 실제가 됐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말하자면 또 다른 공황 발작을 일으키도록 몸을 훈련하고 있는 셈이다. 두려움은 더 많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더 많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우리를 더 걱정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불안 상태가 되면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몸과 뇌에 일종의 순환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뇌는 몸의 느낌에 반응하며 느끼는 대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강화하는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어떤 느낌이든 간에 반복적인 느낌은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행복이나 슬픔, 혼란, 외로움, 자신감 없음, 기쁨, 우울증일 수도 있다. 어쨌든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몸의 순환고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순환고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뇌와 몸의 화학적 상태를 확인할 때 우리는 화학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형성된 신경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신경화학적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화학적 지속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사람마다 느낌도 다르고 신경 패턴의 활성화도 다르기 때문이다. 불안은 불안을 키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 대신에 차분함과 감사, 기쁨을 느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순환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하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변화는 왜 어려운가? 우리가 삶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람과 장소, 사물, 시간, 사건은 우리가 좀 더 지속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특정한 신경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경작용의 일부일 뿐 아니라 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들이다. 삶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그에 대응하는 신경회로를 갖게 한다. 이 때문에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변화란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신경화학적 회로를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이를 닦거나 샤워를 할 때 행동의 순서를 바꿔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없을지 모른다. 하게 되더라도 꽤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니면 하긴 하겠지만 대충 해버리고 말 것이다. 아마 당신은 자신에게 쉽고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을 바꾸고 더 이상 익숙한 것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깨야 할 습관이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지난 15년간 반복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었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에 길들여져 왔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느끼기를 원할 것이다. 자기 비하에 대한 신경화학적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해온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의 방식이다. 이러한 생각은 당신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억에는 관련된 느낌이 동반되며 그 느낌들은 신경화학적인 것이다. 우리는 애인과 헤어지기로 결정할 때 상심과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신경망의 반복적인 활성화를 중단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의 화학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으로부터의 자극, 그 사람을 보거나 만지는 것이 중단되면 그 사람과의 관련된 신경망을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느낌을 만드는 특정한 화학물질의 분비도 중단된다. 느낌이란 특정한 화학물질이 분비된 결과다. 그렇다면 사랑 역시 하나의 화학작용인 셈이다. 중독과 금단 증상.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침내 하루라도 창피함과 분노, 증오를 느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거나 담배나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피함을 느끼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것도 그만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을 극복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마시던 모닝커피 없이 스스로 잠에서 깨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럼 몸은 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이제 창피함의 화학물질을 얻지 못한다고? 이건 도대체 누구 생각이야? 처음에는 충동적인 생각의 형태로 몸에 갈망이 일어난다. 그러다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망은 점점 더 커지며 즉각적인 행동을 간청하는 절규로 변한다. 화학물질이 부족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몸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몸은 이미 창피함에 적응해 수용체 부위의 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한동안 화학물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어느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 시점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충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는 창피함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절규가 시작된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응답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내 안에 안내자가 들려주는 복음인 것처럼 듣고 행동한다. 안내자는 어떤 것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중요성까지 말이다.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목소리는 가장 큰 소리로 투덜대며 우리를 괴롭힌다. 내일 하면 되잖아. 스스로 한 약속을 깰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이 아니라고. 다른 때 하면 돼.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을 던진다. 느낌이 좋지 않아.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한다. 내 느낌은 정확해. 그러니 느낌을 믿어야 해.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우리 몸이 내부의 질서를 재건하라고 요구하는 소리이며 불편함과 괴로움을 중단하라는 소리다. 우리는 확실히 이러한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습관을 고치거나 특정한 음식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처음에 좋은 의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먹었던 초콜릿에 대해 기억하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진한 초콜릿 케이크가 떠오른다. 그리고 난데없이 여행지에서 먹었던 초콜릿을 씌운 딸기와 그것의 황홀한 맛이 생각난다. 그 순간 예전에 브뤼셀 공항에서 연착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먹었던 벨기에 초콜릿이 떠오른다.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을 듣는 동안 어머니가 특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케이크로 눈을 돌리자마자 우리의 몸은 즉시 반응할 것이다. 침을 꿀꺽 삼키며. 그러면 우리는 악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다. 이성적으로 결심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라는 소리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몸이 우리에게 생각할 것과 행동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케이크를 보고 화학적으로 자극되자마자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의지를 갖고 어떤 감정적 상태를 변화시킬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을 낙오자라고 여기는 일을 멈추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굳건한 의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오후에 업무상 운전을 하는 동안 전날 남편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떠오른다.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곤 한다. 이제 당신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제하려고 하지만 곧 내부의 목소리가 결심했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너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만큼 강하지 못해.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한테 학대받은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는 변할 수 없어. 상처가 너무 깊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이러한 목소리에 반응한다면 나고자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만약 오늘따라 유난히 나고자라는 생각을 끌어낼 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아침에 현관에서 넘어졌다거나 휴가를 내려던 시기에 직장 상사가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거나 마트에서 나와보니 누군가 차를 박아 찌그러뜨려 놨다면 말이다. 이제 당신은 나고자가 될 만한 이유가 더 많아졌다. 당신의 몸은 나고자라는 자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신경화학 반응을 시작하라고 설득한다. 당신이 이러한 목소리에 반응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더 익숙한 예전의 자신을 부활시키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고자라는 느낌을 불편해하기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순환고리의 작동. 우리가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일단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우리 몸의 세포는 서로 모여 단결하게 된다. 어떤 마음 상태를 활성화하는 특정한 신경망에 메시지를 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화학물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세포의 수용체 부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의 펩티드가 도달하지 않으면 세포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말초신경을 통해 척수를 거쳐 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봐, 거기 무슨 일이야? 나고자처럼 느끼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활성화해서 화학물질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동시에 시상하부에서는 혈액 속의 화학물질의 농도를 감지해 체내의 화학적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펩티드를 생산한다. 이로써 나고자라는 원래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 다음은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9.2를 통해 세포가 뇌에 신경화학적 신호를 보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분이 정말로 나쁠 때 몸에는 좋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우리는 몸의 충동과 갈망에 완전히 굴복하고 만다. 감정의 분출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초콜릿 케이크에 일단 입을 대면 전체를 다 먹어치우게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때나 좌절을 느낄 때나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당신은 화가 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면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면 질투하게 된다. 그리고 질투하면 창피해지고 창피해지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자신감이 없어지면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케이크를 전부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독의 속성이 그렇듯이 당신은 더 큰 쾌감을 위해 화학물질의 농도를 높이도록 몸을 완전히 자극할 때까지 이 과정을 멈출 수 없다. 뇌가 어떤 감정의 펩티드를 통해 체내의 화학적 상태를 바꾸게 되면 그 감정과 관련된 기억의 신경망도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에 의해 만들어진 느낌에 일치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 이제 몸은 통제가 불가능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자기 통제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정의하고 재확인시켜주는 오래된 기억의 홍수에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고자라는 생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굽히지 않을 것인가? 즉각적인 편안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더 큰 비전을 위해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인가? 어떤 경우이든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의식이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판세가 뒤바뀌는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우리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을 보고 우리가 알던 사람을 떠올리곤 한다. 이때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그 신경망은 화학물질의 형태의 어떤 느낌을 동반한다. 이제 이 신경망을 통해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우리는 현실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는 신경망 전체가 활성화된다. 결국 이 모든 생각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상기시킨다. 또한 예를 들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나쁜 남자와 엮이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언제나 나쁜 남자들을 찾아냈다. 유부남이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권위적이거나 질투심이 많거나 등등. 종류는 상관없었다. 주변에 좋은 남자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행복을 깨트릴 남자를 찾아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느낌 말고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자들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망은 그녀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평생 같은 종류의 남자에게 끌리게 될 것이다. 그녀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형편없이 끝났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 전 남자친구가 무슨 짓을 했던 그녀는 변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전 남자친구와 똑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말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삶에서 자신을 희생제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신경화학적으로 짜여 있다. 그녀를 슬프게 하고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녀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 상태다. 그녀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야 익숙하고 편안하게 짜여진 신경망으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는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예측 가능한 일만 갈구하게 된다. 우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익숙한 것에 신경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현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를 더 습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과거 기억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반응이라는 상자에 가둔다.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제한된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의 종속물이 된다. 이는 우리의 습관적인 신경을 더 견고히 만든다. 우리가 자아의 습관을 깰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습관 안에서 맴돌 것이다. 나만의 독특한 개성은 예측할 수 있는 뻔한 것이 된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만드는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다져왔고 뇌는 그저 그것에 따랐다. 외상이 클수록 그 사건의 기억은 어떤 화학적 상태를 더 즉각적으로 유발한다. 즉, 그 사건의 기억이 만들어낸 마음의 틀에서만 작동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발전할까? 외상이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경험하면 그 사건은 시상하부가 편도체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기억의 형성이 강화된다. 이 원시적인 신경계를 통해 화학물질은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함으로써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예민한 마음 상태는 그 사건을 뇌 속으로, 기억으로 강일한다. 그래서 이 경험과 관련된 소리나 냄새, 사물을 접할 때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기억 형성을 촉진하는 덕분에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외상의 기억은 처음에는 해마에 저장된다. 시상하부와 편도체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은 해마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 시냅스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은 기억을 대뇌피질의 여러 신경망에 저장한다. 장기 기억으로 특정한 마음 상태를 굳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외상이나 감정적으로 격렬한 경험을 회상하면 그 기억은 해마로 옮겨가 시상하부와 편도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경험의 회상은 그 경험 당시와 같은 화학적 신호를 만들어 몸이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싸움, 도주, 신경계가 일련의 생리적 반응을 시작한다. 많은 경우 몸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갑작스러운 생각에 반응해 급격히 변한다. 몸의 항상성이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혈압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몸이 심하게 떨릴 수도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몸이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리를 이해하면 별것 아닌 것에도 몸이 자동적으로 활성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림으로써 몸을 활성화하는 익숙한 느낌을 얻기 위해 대뇌 심피질의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도록 훈련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파블로프 조건반사, 먹이를 먹을 때마다 종소리를 들었던 개가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렸다는 실험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화학적으로 연결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과거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면 우리의 몸의 항상성은 회상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깨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생각만으로도 좀 더 즉각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자신의 몸이 마음으로부터 매일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어떤 것을 느끼도록 훈련하길 원하는가? 변화는 불편하다. 그동안 내 연구와 경험을 돌아보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좋은 기분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당신이 변화에 관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변화란 자아와 몸을 완전한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자신을 정의해주던 느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늘 반복하던 어떤 생각과 느낌, 반응을 멈추면 이로 인한 화학물질의 생산이 중단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의 정상적인 화학 상태는 처음에는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다 점점 우리의 생각과 반응이 이러한 화학적 상태를 감독하여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늘 같은 사람으로 머물게 한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체내의 질서가 변하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느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익숙한 느낌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몸 역시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뇌에 영향을 미치려 들 것이다. 과거의 느낌으로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의 몸은 익숙한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기 원한다. 일단 몸의 통제를 받는 마음이 익숙한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변화의 시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럴 기분이 아니야. 느낌이 좋지 않아. 뇌와 몸의 순환고리로 편안한 상태에 있던 우리의 정체성이 잠시라도 화학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놓이면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느끼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며 익숙한 삶의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제 모든 것이 더 나았고 올바르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당신이 어느 높은 산 깊은 계곡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평생 거기 살았고 한 번도 수목 한계선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당신은 매일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둘러싸여 살았다. 당신은 상당히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웃이 개와 함께 목장으로 가는 길에는 시간이 어김없이 마을 초입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당신은 누군가가 숲속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지팡이와 배낭을 들고 있다. 그가 가까이 오자 당신은 그의 수염이 덥수룩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수염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당신은 집 밖으로 나와 꽤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를 반긴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겪은 여행에 관해 들려준다. 당신은 그를 통해 집 뒤편의 산 정상을 넘어가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상 정상에 오르면 멀리 내려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마을로도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매우 이국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말이다. 다음 날 그가 떠날 때 당신은 산을 넘어보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출발하기 전에 며칠 동안 준비한다. 이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당신은 집 주변의 풀밭을 지나 익숙한 주변 환경을 돌아본다. 기울어가는 헛간은 몸을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 고쳐온 구불구불한 담도 바라본다. 담기둥 하나하나가 지난 시간을 기억나게 한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친숙한 환경과 기억을 떠나는 것과 같다. 일단 집의 경계가 되는 풀밭을 떠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거진 풀과 밀집해 있는 나무들, 추위, 사나운 짐승들과 같은 건 말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눈 때문에 돌들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한다. 이성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새로운 경험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출발한다. 반쯤 올라갔을 때 당신은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위험과 추위, 습기를 느끼며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하며 편안한 곳을 벗어난 것이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 안전지대로 재빨리 돌아간다. 그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고 언제나 불러올 수 있는 느낌이 안주한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 느끼는 불편함과 비교한다. 과거의 느낌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속 경쟁하게 되면 대부분 과거의 느낌이 이긴다. 미래에는 과거의 느낌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모든 일화 기억은 궁극적으로는 감정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과거는 바로 그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다. 미래에는 모험을 한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다. 이 느낌은 과거의 기억과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자아의 신경망은 곧 향수병에 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보통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은 우리의 몸의 순환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느낌에 의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과거의 기억이 만든 우리의 정체성과 몸의 순환고리가 통제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쉽게 자기합리화를 하게 된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고 익숙한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원리다. 변화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은 정체성을 갖는 화학적 지속성을 위협한다.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내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전의 자아는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평범한 느낌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충동에 빠지면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선택하게 된다. 결국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느낌과 과거의 신경회로를 반영하는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려면 먼저 과거와 관련된 익숙한 기억과 생각을 뒤로 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